지성학 2 담당 교수 이두형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지성학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정말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세션 2번째 시간으로 우리 학교 회화과에 재직 중이신 임흥순 교수님을 오늘의 명사로 모셨습니다. 임흥순 교수님께서는 미술 작가이시자 영화 감독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미술과 영화라는 두 장르를 해체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예술 작업으로 많은 세계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력 중에 특히 2015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인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임흥순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직접 연출하시고 개봉하신 좋은 빛, 좋은 공기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심으로 미술과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임흥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된 임흥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미술 여행,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현상, 그다음에 풍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개봉한 좋은 빛, 좋은 공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번 강의 제안을 받고 떠올린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의 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술 여행,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작가 소개하고 참고 작품, 초기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 삶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술이 일종의 이제 여행이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또한 이제 여행이고 해서 이 약간 이제 제가 미술을 이제 시작하게 된 뭐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 현상은 이제 미술을 학부 대학원에서 이렇게 회화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카메라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확인하면서 약간 이제 영화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현상에서는 이제 영상 워크숍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PPT가 안 나오는데요. 지금 양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양력을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1969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미술 작가 또 이제 영화 감독으로 좀 활동 중입니다. 아마 저의 어떤 미술 작가로서의 어떤 특징은 현대 예술로서의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하고 이제 공공미술을 병행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개별 작업도 진행을 하면서 공동 작업 이렇게 좀 프로젝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가 하면 이제 뭐 미술관에서 개인 작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넓히고 싶었고 또 이제 제 작업이 삶에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방식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미술관을 벗어나서 또는 미술관과 현장, 극장을 오고 가면서 이제 작업하는 게 저의 좀 특징, 작가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뭐 믹스라이스,
보통 미술 있다, 금천 미세스 이런 공동 작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이제 또 PPT를 통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개인전으로는 이제 답심리 우성연립 지하 101호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살고 있는 집 주소거든요. 이제 지하에 사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작업하는데 이제 또 다른 특징을 좀 만들어내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이제 대안공간 중심으로 갤러리를 중심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뉴욕의 이제 모마 PS1 같은 큰 갤러리 미술관에서 좀 전시를 했고 총 15회 개인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단체전으로는 이제 뭐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든가 카네기 인터내셔널,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퐁피두 센터 뭐 이런 뭐 장소, 그다음 미술관, 그다음에 이제 비엔날레 이런 좀 참여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최근에 뭐 이런 비엔날레가 있구나, 이런 미술관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인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편 영화로는 5편을 총 이제 개봉을 했는데 제주 4.3 항쟁을 다룬 이제 비념 첫 번째 장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그 관객상을 받은 여행이라는 북한에서 이주해온 여성들과 함께 만든 여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연결한 이제 환생이라는 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을 했는데 이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여성, 그 다음에 제주 4.3 항쟁에 참여하셨던 여성, 그 다음에 이제 8.13 투쟁을 하셨던 여성,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삶을 사셨던 여성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약간 좀 이념적인 부분이 한국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세 분을 통해서 전시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제 장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아르헨티나 이제 군부 독재 시대를 연결한 이제 좋은 빛, 좋은 공기라는 작품을 2020년에 만들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개봉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그 위에 여러 뭐 작품들이 있고 뭐 영화들은 이제 국내의 뭐 영화제 또는 이제 국외 영화제들을 통해서 작품을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이제 가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회화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이고 앞에 이제 미래 세대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풀어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할 때 작품입니다. 지금 다시 보이나요? 아 예.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학부를 이제 회화과를 나왔고 이제 서양화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거의 이제 회화 중심으로 그렸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들어와 가지고 약간 새로운 매체를 다루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전통 매체가 가장 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고 한 4년 동안 회화 중심으로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 2학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자기 정체성에서 또 이제 어떤 뭐 졸업 이후에 또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을 갖게 됐고 저도 이제 저의 정체성을 좀 찾다가 좀 부모님 또 다른 이제 나의 모습이 부모님이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부모님의 삶,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어떤 직업, 그다음에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졸업 작품으로 냈던 작품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아마 저희가 첫 단체전을 했고 외부에서 대학원 들어와 첫 단체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전시를 보러 오셨어요. 이제 미술을 하고 있고 미술이 뭐 하는 건지 또 이제 전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시를 보여드리고 간만에 이제 인사동을 이렇게 오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흘러가고 있는데 부모님의 모습은 왠지 이렇게 뭔가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 거의 제가 이제 마지막 유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런 가족의 현실 또는 뭐 사회 현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회화라는 매체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실기실 안에서 있어야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연히 만졌던 이제 뭐 카메라가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제 사진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작업을 했고 지금 보시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진을 활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통 매체에서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계기를 좀 마련이 됐습니다. 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우리는 이제 미술하면은 기존은 새롭게 창조하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존의 일종의 이제 레드메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사진 물건을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사진 앨범을 보니까 이런 약간 유형적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연결해서 딱 보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사셨던 시대의 어떤 이념들, 뭐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일종의 이제 뭐 군사 정권 당시에 이제 만들어 놓은 조각 동상들이거든요. 이제 군부 정권을 일종의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영웅상들인데 이런 앞에서 찍은 어떤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나열해서 이제 전시를 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2001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활동을 할 때 이제 광주 비엔날레라는 이제 큰 전시에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 9월 지하에서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사가는 과정을 홈비디오 형식으로 찍은 이제 내 사랑 지하라는 영상 작품하고 저희 이제 기념 사진을 전시했었고 저걸로 인해서 저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 저의 어떤 초기 작품 저를 좀 알리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큐멘터리 영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작품도 좀 찍기는 찍었지만은 이 카메라가 가진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 미술 일종의 이제 전통 미술 같은 경우는 오래된 숙련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표현이 가능한데 카메라는 사실은 이제 녹화 버튼만 누르면 사실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약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매개자 역할의 예술가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목소리를 내고 제가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1988년 이제 올림픽,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후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외국인 하면 이제 뭐 미국인이라든가 백인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서 뭔가 반감, 거부감, 동정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막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새로운 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런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동정으로 또는 인권의 문제로 이렇게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예술로서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희 하나의 방법은 어쨌든 이분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일종의 이제 퍼블릭 액세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다기보다는 이제 미술 활동에 가까운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 3년 동안 그런 활동을 했고 또 2007년부터 한 10년까지는 성산동하고 등촌동에 이제 위치한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4년간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속한 뭐 도시화라든가 산업화가 진행되어 오면서 약간 이웃이라든가 우리의 가치 또는 공동체의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퇴색되고 사라진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마을 공동체, 일종의 이제 아파트 공동체가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미술 작가로서 안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시도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좀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4년 동안에 좀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아까 보셨던 영화 뭐 제작뿐만이 아니라 미술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어린이들하고는 이제 뭔가 그 주변의 식물을 가지고 뭐 도감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타일을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도 했고 뭐 사진 교실도 했고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간 그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기존의 예술가들하고 약간 좀 벗어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들 일종의 이제 예술계 안에서도 제가 약간 조금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있었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뭔가 예술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이렇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미술에 대한 회의라든가 뭐 지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계속 외부 그러니까 일종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금천예술공장이라는 곳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천예술공장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작가들을 위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 중에 한 곳인데 이 금천예술공장은 이제 약간 시각 예술가들이 입주해서 활동했고 또 금천구가 이제 예전에 구로공단이 있던 지역이라서 약간 커뮤니티 아트, 약간 이런 작업을 좀 더 이렇게 좀 특성화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아마 제가 공공미술을 했던 게 좀 장점이 됐고 이득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주부님들하고 아까 그 보신 거는 이제 주부님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지점인데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여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주부이긴 하지만은 그 경력 단절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시간이 그나마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들 뭐 교육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요리
수업이라든가 뭐 도서관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주부님들의 어떤 현명함, 지혜로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주부님을 좀 대상으로 주부님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천 예술공장에서 이제 미술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또 이게 호응이 좋아서 이분들하고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한 4년 동안 같이 금천 구에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하고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위로공단을 만드는데 어떤 영감, 계기도 또 많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편 영화를 좀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이게 이건 이제 저의 그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여드릴 좋은 빛 좋은 공기가 이제 5번째 이제 개봉 영화인데 이거하고 굉장히 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영상뿐만이 아니라 잘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매개 역할을 해왔는데 이분들이 만드는 거를 보고 약간 이제 질투심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매개 역할이 아니라 뭔가 내 작업을 좀 연출하고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될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였는데 미술 작가들끼리 이제 모임을 갖다가 좀 술자리를 했고 한 10년 정도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한 번 또 이제 뭔가 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때였는데 이때 이제 뭐 40 가까워지기도 했고 약간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제주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갔고 이때 이제 뭐 서귀포 뭐 천전폭포라든가 알뜨르 비행장, 그다음에 이제 송악산 동굴 이런 이제 제주 4.3 항쟁과 또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남겨진 어떤 흔적들에 좀 이 정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를 이제 한 2박 3일 동안 뭐 약간 다크 투어식으로 구경을 하고 이제 뭐 그 자리를 끝내고 그때 이제 같이 갔었던 이제 김민경 프로듀서가 이제 현재 이제 저의 지금 배우자인데 그때는 이제 만나는 사이였거든요. 이제 영화 PD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제주에 사신다고 애월 나부배 사신다고 혼자 사신다고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고 해서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이 김미경 PD도 할머니가 왜 혼자 사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가족사라든가 어떤 일상사 이런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4.3 때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는 저가 항공이 막 있을 때라서 오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제주도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4.3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아가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자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묻지 않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찾아가는 일종의 이제 피해 여행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김민경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영상, 미술 쪽에서는 영상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의 방식이 미술 방식이 약간 이제 다큐멘터리와 흡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편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그때 2009년 12월 달에 그 강상희 할머니, 그러니까 김민경 프로듀서의 제 할머니의 오빠 인터뷰를 시작을 해서 가족들, 그다음에 4.3을 연구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4.3을 겪으신 분들 이렇게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좀 제작 기간이 필요했고 3년 후에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포스터는 아무래도 이제 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로공단의 이제 티저 포스터입니다. 위로공단은 금천예술공장에 이제 머무르면서 약간 노동, 특히 이제 여성 노동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노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무시를 받는 걸까?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이제 구로공단에 있었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고, 그래서 이제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여성 노동자 한 5분을 인터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재 과거의 노동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노동이 현재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이제 이 자본은 어떻게 또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어떤 감정, 서비스 노동, 여성 젊은 노동자들 또 인터뷰가 진행됐고 이제 캄보디아 이제 여성 노동자들도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어쨌든 이분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따로 다른 분들이 아니구나, 나의 가족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한 40년 넘게 이제 그 봉제 공장에서 좀 일을 해오셨고, 형수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전화 교환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교환원으로 한 20대 때 전화 교환원으로 좀 일을 하셨고, 여동생도 이제 백화점에서 백화점 이제 냉동 식품 매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 우리 가족의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극장에서 이제 3번째, 이제 저의 극장 개봉 영화 3번째입니다.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여성들과 함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뭐 다른 것보다는 보통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을 하면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하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참여자들과 다 이제 계약서를 쓰고 했지만은 이분들한테 이제 북한에 생존해 계신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 서비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은 다른 작품은 개봉한 작품은 온라인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영화제라든가 뭐 특별 상영할 때 이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극장에서 개봉한 이제 4번째 이제 장편 영화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2016년도 이제 촛불 집회하고 이제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떠올렸어요. 이제 저의 집이 이제 부암동인데 차로 갈 때도 그랬고 이제 차가 막혀서 이제 걸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광화문 시청 광화문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갈라져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 또 뭐 다른 시대에도 크게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좀 한국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경우는 이념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밑바닥에 굉장히 깔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조선 아니면 이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이제 3분의 여성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지금 3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제 MMC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할 때는 이분들의 누군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편 영화를 만들 때는 이분들이 이제 누구인지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약간 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따로 영화로서 이렇게 만든 작품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약간 이제 미술관에서 약간 이제 여러 채널, 다채널이라고 하는데 다채널로 만들어지고
약간 이렇게 뭔가 펴놓고 이러면서 저는 좀 작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뭐 필름을 하는 분들은 편집할 때 이 편집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잘라서 붙이고 하는데, 저는 이 전시장에서 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게 오브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모아온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장편으로 만들지 하나의 그러니까 전시장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이 뭐 독립된 작품이 아니진 않습니다. 독립된 작품이지만 하나의 과정에 가깝고 또 파편적이지만은 또 이제 극장에서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결과물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이제 이 좋은 빛, 좋은 공기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풍경을 연구하는 방법에서는 그 앞서 보신 이제 그 좋은 빛, 좋은 공기를 중심으로 이제 제작 과정, 이제 약간 연출 특징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인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일부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금 전 이제 보셨던 이제 비년 포스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첫 영상 개봉 영화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광주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또 그냥 넘어갔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이제 뭐 비년 포스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2년도 4월 전주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첫 선을 보였고 1년 후인 2013년 4월 3일 날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이런 영화, 예술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주로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직접 연출자가 관객들을 만나기도 하고, 극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 배우들이 나와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로 개봉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조금 이제 상업 영화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을 전국에서 이렇게 개봉을 하면서 개봉을 했고 이제 광주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관객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광주에도 이런 광주 비념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 비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왔지만은 뭔가 이 비념처럼 뭔가 시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알려지지 않은 분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주고 이렇게 좀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좀 여러 고민을 들었어요. 그래서 비념 같은 경우는 이 김민경 프로듀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가족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비념을 만든다면 다시 또 광주 5.18이라는 또 아픈 역사를 또 다룬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바로 이제 광주 이제 트라우마 센터를 좀 방문했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좀 참관하고, 그 중에 이제 마이데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이 광주 5.18 관련 다큐멘터리를 조금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좀 진행을 하다가 두 번째 아까 보셨던 위로공단이라는 작품 제작이 막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제 펀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약간 이제 잠시 좀 약간 중지 멈추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7년도
그 제가 아르헨티나에 이제 전시 초대를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문화원하고 이제 벨라스 아르테라는 이제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2인전으로 이제 초대를 받게 돼서 이 전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또 2018년도 다음 해에 뭐 미국에서 하는 이제 카네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또 비엔날레 초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초대를 한 거는 이제 한강 작가님, 소설가 한강 작가님하고 둘이서 뭔가 작업을 하면 좋겠다. 자기네 어떤 컨셉이 이제 미술가하고 이제 다른 장르의 어떤 예술가 또는 뭐 기술인이라든가 뭐 테크니션도 좋고 약간 이제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하는 게 컨셉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강 작가님하고 이제 초청을 받았고 이제 한강 작가님하고 이제 뭘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어쨌든 저는 비념이라는 사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이제 한강 작가님은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을 이제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그럼 둘이 한번 바꿔서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한강 작가님이 제주 사삼을 한번 다뤄보고 내가 5.18을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중지되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또 이제 한강 작가님은 이제 바로 그 소년이 온다를 쓰실 때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역사를 다룬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광주 역사를 다룬 작업이었고 굉장히 힘드셔가지고 지금은 바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뭐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아르헨티나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아르헨티나에 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전, 4, 5년 전에 좀 간 적이 있어서 어디 좀 가보면은 볼만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5월 광장하고 5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쨌든 남미의 역사는 뭐 영화를 통해서 뭐 칠레 전투라든가 약간 이제 좌파 정권이라든가 또 그 전에 이제 군부 정권이 있었고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건 알았지만은 실제 뭐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르헨티나를 좀 방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어떤 5월 광장을 좀 방문했고 방문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집회는 이제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거든요. 한 30시간에서 한 40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이틀을 허비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틀을 비행기 이동 시간에 해야 돼서 그래서 한 3주 잡고 갔어요. 그래서 한 2번 그러니까 전시 설치하면서 한 번 방문을 했었고 전시를 개막하고 한 번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첫 번째 방문할 때는 좀 비가 왔었고 두 번째 집회는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회 같은 경우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2017년이었으니까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집회 매주 목요일 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40년 동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수요 집회가 저기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수요 집회보다 더 일찍 시작한 집회였고 집회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아르헨티나 역사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이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가 이제 정권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정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식인, 뭐 노동자, 뭐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을 일종의 이제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납치, 감금, 그리고 또 이제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바다에다 수장하는 이런 것까지 벌여서 한 3만 명이 좀 희생된 굉장히 큰 아픈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76년부터 그렇게 이제 행방불명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들을 뭐 자식들을 찾아달라 이 대통령궁 앞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이 시위법이 3인 이상 이때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돌게 된 게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역사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아르헨티나의 어떤 5월 광장 어머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광주 5월 어머니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를 끝내고 이제 갔다 와서 광주 5월 어머니 집을 좀 찾아갔고 광주 어머님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 이제 다녀와서 2018년도 5.18 전야제 때 광주 5월 어머니회에서 이제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어쨌든 5월 어머니들을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5월 어머니 집이 있어요, 광주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어디 다른 데 가 계시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인터뷰가 좀 쉽지 않겠구나 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역대 회장님, 어머니의 이제 역대 관장님들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관장님, 이명자 현 관장님이 이제 예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2013년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좀 방문한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전에도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지지하는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현재 5월 어머니 집 이제 이명자 원님 소개로 그 당시에 이제 계엄군이 쏜 총에 이 두 눈을 잃으신 어머님을 이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작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뭐 일종의 피해자, 당사자 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찾게 되더라도 이야기를 좀 하기를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도 많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약간 이제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제 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하고 진행했던 워크숍을 보셨듯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분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좀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광주 청소년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청소년들하고 이제 서로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또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어떤 작품을 만들지 해서 광주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 영상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5회에 걸쳐서 이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 그래서 워크숍을 첫날은 어쨌든 박천만 선생님이라고 이제 시민군으로 활동하셨던 선생님의 뭐 증언 또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어머님들이 다 어딜 가셨나 해서 보니까 옛 그 전남도청 농성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농성
중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 그 전남도청 그 보건운동은 그 현재 이제 그 뒤쪽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립 과정에 지난 2009년 그 전남도청 이제 별관 건물 전체를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철거를 하려다가 5.18 단체하고 이제 사회단체 등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1차 보존 운동이 펼쳐졌지만 일부가 좀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기를 좀 박물관으로 만들긴 해놨어, 기념관으로 만들긴 해놨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몰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왜 어머님들이 왜 복원을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잘 만들어 놨지만 어머님들이 얘기한 거는 이 실제 이 벽, 실존한 어떤 벽, 볼 수 있는 벽, 그 벽 앞에 어떤 홍보 선전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그 자식들 또는 뭐 남편 또는 거기서 항쟁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좀 살려두는 게 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르헨티나를 또 이제 청소년 워크숍과 촬영을 위해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실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썼던 물건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복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흔적들이 그 과거의 상황들을 더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게 또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뭔가 정부가 바뀌면은 그 예산이 또 깎이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받으면 바로 또 이제 뭔가 뭐 고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복원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40년 동안 굉장히 복원에 대한 철학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또 한국에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작품 안에 좀 담아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다시 이렇게 재현을 해 놓더라도 그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가짜 이미지와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청소년들과 이제 워크숍을 끝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아르헨티나 청소년들과 이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9년도에는 이런 영상 워크숍 첫 번째로 진행했었고, 또 두 번째로 2019년도에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2019년도에는 이제 VR 영상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세 번째는 뭐 몇 명이라도 직접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약간 이제 2차 VR 워크숍에서 이제 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이제 진행한 작업 결과물로 이제 2018년 카네기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강 작가님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이제 소설의 어떤 같은 제목으로 투 채널 영상 작업을 했었고, 중간에는 이제 저하고 한강 작가님하고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꾸었던 꿈의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었고, 또 이제 한쪽에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수집하고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두 개의 화면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란히 보이지만은 실제는 이렇게 마주보게 설치되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영화관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에는 광주 인터뷰와 광주 장면이 있고, 한쪽에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 대화하는 사이에 이제 관람객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전시 공간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한쪽은 아르헨티나고 광주인데 뭐 거의 뭐 다르지 않는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018년 전시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사진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진행한 워크숍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VR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의 역사를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이제 청소년들이 찍은 모습은 광주를 배경으로 하고 또 이제 광주 학생들이 찍은 모습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서로 교환, 뭐 교류, 뭐 이런 공감하는 식으로 이제 작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이 학생은 이제 실종자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3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시위하는 모습을 좀 담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하고 워크숍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이 작품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단순히 내가 이 시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공간 또는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금천구에서 금천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저는 사실은 방문자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 지역이 갖는 어떤 느낌들을 모르거든요. 계속 듣는 이야기가 있고 오래 산 사람들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받고 저는 이런 어떤 미술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숍도. 그래서 이 청소년들하고의 워크숍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들이 지금 당장 뭐 사건 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 아픈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미래로 또는 미래 세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떻게 기억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좀 많은 거를 좀 배우고 느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작품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작품들은 그런 사실들을 알리는 드러내는 역할에서 좀 머물렀는데 굉장히 좀 그러면 그 다음은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청소년들하고 하면서 뭔가 한 발자국 좀 나아가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약간 미래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면 아마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출 특징과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어쨌든 연출의 어떤 특징을 간략하게 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좀 흑백입니다. 전체 참여 인터뷰가 38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1명 또는 2~3명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약간 집중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파편적인 그러니까 어수선한 안 좋게 얘기하면은 뭐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파편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미술에서는 약간 이제 몽타주 효과를 몽타주라는 표현으로 좀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이런 많은 분들의 어떤 정신없음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다시 재배치하고 다시 뭐 재정리하고
뭔가 정의 내리는 이런 것들의 좀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흑백으로 한 이유는 어쨌든 양쪽의 색깔이 너무 달랐고 그리고 약간 이제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다름을 이야기를 비슷하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흑백으로 한 부분이 있고 그냥 단순히 어떤 미학적인 측면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직감이라든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첫 장면이 발굴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광주에서 이제 광주 교도소에서 그런 이제 행불자 안매장지가 지금 계속 찾는데 한 군데도 지금 안매장 그 행방불명자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이었고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라플라타 강, 그러니까 버려진 많은 사람들이 버려졌다 다시 온 그 강이었거든요. 근데 흙과 강이 저는 어떤 회색, 흑백 톤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의 시선으로 조금 밑에서 바라본 시선이었고 엔딩 쪽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부감으로 약간 이제 바라본 이런 약간 지점들이 약간 흑백이 더 효과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안매장 발굴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불자가 지금 242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2002년도인가 이제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이장할 때 한 6명 빼고는 아직까지 지금 한 곳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꺼비가 이제 좀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아마 이제 두꺼비라든가 제 작품에 보시면은 동물, 곤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특성 또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광주 이번 작업을 하면서 광주에 두꺼비 서식지, 최대 서식지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두꺼비의 어떤 현재 상황,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로 두꺼비도 굉장히 뭐 고립되고 뭔가 두꺼비 어떤 활동가분은 이제 두꺼비 학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광주의 어떤 상황을 좀 비유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두꺼비가 갖는 이제 상징성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5.18 이후에 이제 그 민청년이라는 이제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87년 이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던 단체의 그 상징이 두꺼비였어요. 그래서 두꺼비 왜 두꺼비지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두꺼비가 이제 새끼를 베고 있으면은 일부러 뱀에게 이렇게 좀 잡혀 먹힌대요. 그 다음에 이 뱀 배 안에서 자기는 죽고 이 두꺼비 새끼들은 그 이제 부화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 이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동물로 좀 상징을 했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쑥갓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쑥갓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이제 자연 뭔가 생명의 중요성을 조금 그런 동물이라든가 뭐 식물이라든가 이런 색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의 뭐 방송 다큐멘터리처럼 그래서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지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표가 없어요. 이제 작품에는 이제 그 이름표가 없는데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들 일종의 이제 민초들 중심으로 이제 항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떤 직업이라든가 신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에 가까우시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엘리트, 뭐 학생,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 직업들도 뭐 기자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직업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의 인터뷰이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약간의 또 오해, 사람들이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예 이런 것들을 좀 배제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그 직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름은 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추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없애려고 이제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좋은 빛 좋은 공기의 어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약간 이전 작업들은 더 좀 상징과 은유를 좀 많이 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 좀 덜 기존 약간 전통 다큐멘터리에 좀 가깝게 좀 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주 5.18 당시에 이제 김점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그때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한쪽 얼굴이 이렇게 날아가 없는 상태였대요. 근데 이제 그 상무관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아들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아들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 자식 아니라고 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자기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서 그거를 확인을 못했다고 그때 아들이 자기를 몰라봤다, 막 욕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좀 머릿속에 남았고, 아르헨티나를 갔더니 이렇게 좀 그 에스마라는 일종의 이제 당시 이제 해군 사관학교, 해군 기술학교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고문을 하고 감금을 한 어떤 본부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 이제 그 실종자들, 행방불명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이때 이제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한 그 실종자 행불자가 이렇게 좀 나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 어머님의 이렇게 잔상 이야기가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광주와 5.18이 약간 이제 중첩되는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뭐 설명했지만은 이제 청소년 워크숍은 이제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이제 영상교육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제 교육을 통해 이런 고통의 역사 앞으로 이후 세대에게 이제 미래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다가갈 수 있을지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과 이제 크로마키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밑에는 작가 노트입니다. 한번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수정을 할까 했는데 뭐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주는 기대와 환상이 없을 뿐더러 때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 타인의 고통, 사라져버린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통해 광주를, 자연을 통해 인간을, 가상현실을 통해 진짜 현실을, 연두색을 통해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통의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과 희망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이제 자연이 일종의 이제 치유와 연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자연과 풍경과 동물들을 집어넣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어쨌든 크로마키 천을 보니까 이제 같은 연두색이었고 이 크로마키 천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람 피사체가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연두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자연의 어떤 역할, 어떤 뭐 통로, 연결, 만남, 치유, 위로 어떤 가능성을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이런 기술들 안에서도 충분히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이제 그 미얀마 이제 해시태그가 나옵니다. 이제 영화를 편집하는 마지막 과정에 이제 미얀마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역사가 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영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약간 해시태그로 마지막에 엔딩 쪽에 이제 해시태그로 좀 함께 했습니다. 이전 이제 위로공단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도 막 만들고 있을 때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기업 관련해서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촬영 기간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가서 촬영을 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했었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거의 이제 편집이 이제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아까 맨 앞쪽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하고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도 미얀마가 이제 군부 정부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많은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식이라든가 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는데 잠깐 또 민주화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의 뭐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리더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국가가 하기 전에 어떤 개인들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어떤 연대 방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하나의 방법으로 약간 해시태그 했고 그 다음에 관객과의 뭐 대화할 때 미얀마 분들을 모셔가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는 뭐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네, 뭐 또 중요하게 이제 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도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작업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작업에 대한 뭐 압박일 수도 있고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좀 뭔가 솟구치는 삐져나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작업의 어떤 방향성도 좀 만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비념뿐만이 아니라 이제 좋은 빛 좋은 공기도 이제 꿈을 통해서 약간 좀 방향을 좀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제 좋은 빛 좋은 공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한번 좀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제가 한번 마무리하는 동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고 약간 자연 다큐멘터리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뭐 미술 교육인데 어쨌든 제가 2020년 어떤 부분에서 이제 팬데믹과 함께 학교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전에 졸업하면서 다른 학교들을 강의를 했지만은
최근 한 2015년부터는 작업만 좀 몰두했고, 그러면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작업들을 저의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 또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제 좀 피드백을 좀 같이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워크숍 형태의 좀 작업을 좀 토론이라든가 워크숍 형태의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 모습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이기는 한데, 원래는 이제 약간 주제어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드로잉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수업이고요. 이거는 꿈 얘기를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굉장히 꿈이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학교에 오면서 이제 그럼 이 꿈을 정식으로 좀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꿈만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이제 꿈, 무의식 또는 이제 이런 심리,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하고 또 이제 영화, 꿈 관련 영화들을 보면서 꿈 일기도 쓰고 이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학교가 있는,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뭔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지역과 성남문화재단이라든가 지역 어떤 단체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이제 학교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참여하는 전시에 또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또 이제 작년에 알았는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좀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수업도 하고 전시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 또 이제 학생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요배 선생님 개인전이 있어서 개인전을 갔다가 학고제라는 곳에서, 삼청도 학고제라는 곳에서 이제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작품을 보고 한쪽 벽을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저한테는 와닿는 문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서울 또는 메인스트림 일종의 이제 미술계 중심으로 가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또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도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라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중심은 내가 있는 이곳이 중심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좀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개인의 어떤 미래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팬데믹 시대에 어떤 세상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하는 약간 가천인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질문, 네, 아마 제가 이제 질문을 고른 건 아마 이 이야기에서 다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은 거 질문 위주로 이제 좀 했거든요. 예. 네, 기계공학과 이창헌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지금은 은사자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저명하신 감독님이신데요. 영화 제작 초기에는 상업적인 영화를 제작하시는 것은 아닌 만큼 비용적인 문제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화 제작을 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다른 분야도 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편을 만들 때는 약간 이제 미술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미술계하고 영화계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쪽은 좀 더 이제 예산이라든가 펀드도 좀 규모가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쪽에 이제 펀드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약간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약간 좀 문법가 좀 다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쪽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했던 부분도 있고 예산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생각을 했고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아껴가면서 만들었고 이제 개봉을 하고 이제 작품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개봉 이후에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뭐 개봉 지원이라든가 그 이후부터는 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좀 마련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점은 아까 뭐 얘기 드렸던 대로 사실은 인터뷰 이들을 찾고 섭외하고 관계 맺는 게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부분은 좀 당연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은 금방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어려움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작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게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작업하기에 좀 맞게 그런 어려웠던 부분을 계속 좀 잊어버리고 작업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하시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작업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작업을 이렇게 작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큰 촬영이 있을 때는 뭐 촬영 감독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한 20-30명이 같이 약간 퍼포먼스라든가 극영화 방식은 이제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찍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계획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들에 맞게 찍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되지 않은 것들을 제시했을 때는 이 다른 스태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조율에 있어서 초반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학과 이민지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한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많이 만드셨는데 실제 역사 현장에 계셨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교과서나 박물관 같이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많이 알아가는데 인터뷰는 그것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가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안에 이야기하는 질문이 막 한 3-4개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부터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좀 약간 좀 질문을 조금 더 가장 좀 듣고 싶은 질문을 좀 첫 번째가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네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일 느낀 게 네, 무엇인지. 그 인터뷰를 할 때는 어쨌든 뭐 스태프들도 몇 명 있지만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정말 나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셨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혼자 듣는 어떤 좀 약간 쾌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들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듣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느낌으로도 좀 작업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아주 특별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수업 강의 중에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해오라고 하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특별한 지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뭔가 거대한 역사의 어떤 주인공을 뭐 인터뷰하고 만나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제 작품을 보면서 지금 제 주변에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지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에 좀 관심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상의 어떤 소중함 또는 이제 가족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더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뭐 기록하고 또는 이제 자기 본인의 방식으로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디자인과 3학년 전재원이라고 합니다. 무등편의 어떤 기초가 되는 회화를 함으로써 그리고 미술과 영화를 병행하시면서 뭔가 자신만의 영화적인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그 교내 인터뷰에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오셨던 영화 작품들 중 가장 회화적으로 혹은 예술적인 표현 혹은 기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담으셨던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작품에 어떤 기법을 활용하셨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 다르고 또 장점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성도 가지고 있고 저의 뭐 그런 특성을 좀 살리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의 어쨌든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미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스며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영화 작품이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이제 철학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 있고 누구는 또 신방과를 졸업하면서 만든 작품이 있고 이제 또 누구는 또 국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그거의 특징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얘기드린 분들은 뭐 이창동 뭐 감독님이나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자기가 어쨌든 잘하는 것, 배워온 것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얘기하니까 대표작으로는 이제 비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작품인데 제가 그 전에 한 뭐 20년 뭐 가까이 미술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뭐 성공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영상 안에 좀 저는 다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르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제 나만의 작업 또는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오랜 시간 60년, 70년의 삶을 고통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몇 분에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얼굴을 보여주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얼굴보다는 말은 나오는데 다른 풍경들이 뭐 자연, 곤충, 뭔가 다른 풍경들을 보여주면서 보는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분의 삶, 역사, 시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지하고 사운드하고 어긋나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이제 몽타주 효과인데 그런 걸 보면서 다시 그러니까 계속 익숙한 거를 좀 익숙하지 않게 좀 더 그럼으로써 좀 더 어떤 그분의 얘기의 어떤 진실이라든가 깊이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얼굴을 가렸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이쁘게 그림을 뽑아내는 게 미학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대상에 대한 고민 또는 이제 이 만든 사람의 어떤 고민 그다음에 그 대상이 있는 어떤 지역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어떤
뭐 예술, 영화, 예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강연이 이제 다 끝이 났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저도 한 2년 전에 읽으면서 읽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나마 그 작가의 고통은 어땠을까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교수님 작품 하나하나도 그런 고민과 고통이 따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민과 고통을 가감없이 학생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약간은 그동안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진 그리고 소비하기 쉬운 장르나 형식, 작품들을 너무 골라서 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자신한테 정말 잘 맞는 것 또는 소중한 것들은 어렵게 찾아서 발견해서 보고 느끼는 그런 기쁨을 더 경험적으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강연으로 문화예술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인 사회환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